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TV의 투타쌤 정대희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 채널에서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어떤 이론적인 준비,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료사회복지 공부 이론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그런 의료사회복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루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소속된 기관의 승진 시험 때문에 3월 내내 그 전형에 임하느라 영상 올리는 게 좀 뜸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브이로그나 간단하게 근황을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올렸었는데 이번에 의료사회복지론 공부를 다시 하면서 좀 느낀 바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의료사회복지론 시험은 총 몇 번이나 보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의료사회복지론 시험은 일단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1급 자격을 따기 위한 필수 과목은 아니잖아요. 의료사회복지론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내가 이제 들었을 때 그 과목을 듣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셔가지고 대학원에서도 의료사회복지론을 추가로 들으셨다, 그럼 그때도 시험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목으로서 내가 수강을 할 때 이제 들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습이나 수련 이런 과정에 응시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병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면접과 본인들이 낸 자소서 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실 수도 있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수련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이제 의료사회복지론 시험을 보는 기관이 있고 안 보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혹시 내가 꼭 가고 싶은 기관이 이때까지 그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에 나온 실습 수련 공지에 보면은 시험을 계속 봐왔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럴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수련에 들어오셔서 수련 과정을 종결하는 시점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민간 자격으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시험을 봐왔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국가 자격으로 전환이 돼서 그 모든 전 과정들을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수련 과정 안에 평가 요소로는 뭔가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마치는 시점에 뭔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 소속 기관에 따라서 어떤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이런 시험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내가 경로를 설정을 했을 때 최대는 4번 정도의, 이런 4번에서 5번 정도, 아주 최대로는 대학원까지 다 갔다고 쳤을 때는 최대 6번 정도까지 의료사회복지론 시험을 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실 수도 있죠. 6번 다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실습도 안 했고 수련도 안 했어요. 이게 완전히 제도화가 되기 전에 그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저는 이제 저의 경력을 시작하게 돼서, 저는 운 좋게 실습과 수련을 다 안 하고도 의료사회복지사로 접어들 수 있었던 세대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한 3번 정도의 이제 경험이 있네요. 의료사회복지론 시험을 본. 첫 번째로는 학부 때 시험을 봤었고, 성적이 얼마나 나왔을려나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는 사실 이제 A+ 받았을 거예요. 근데 대학원 때는 과제로 냈었어서 시험은 안 봤었고요.
2010년에 제3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네, 수석을 했죠. 네.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승진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번 정도, 제 인생에서 3번 정도 의료사회복지론 시험을 볼 그런 상황에 부딪혔는데, 사실 이제 2010년은 제가 29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운이 좋게도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3회를 봤어야 됐고, 제 동료 중에서 2회를 먼저 본 동료가 있었어요. 친한 동료가. 그래서 뭐 나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중심으로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줬고, 저도 스스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나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까지는 이게 객관식 문제 그리고 주관식으로는 사례를 내고 그 사례에 대해서 푸는 건데, 미리 이론, 나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이론으로 풀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아예 다 짜놨어요. 스토리를 다 짜서 이제 몇 개는 경우의 수 때문에 한 몇 개 이론은 외워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워서 가서 한 게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본 건 그냥 다 객관식이었고, 그래서 사실 학부 때는 어떻게 시험 봤는지 진짜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한 2권 정도를 계속 보면서, 그때는 뭐 지금도 기출문제가 없지만 그냥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에 의존해서 그냥 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교과서 2권 정도를 제가 선택해서 봤었고, 이번에 시험 볼 때가 진짜 애매했는데, 이미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를 펼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소설처럼 봐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볼 때는 제가 아주 초심자였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되게 새롭게 봤었고, 학교에서 배웠었던 거를 다시 현장에 나와서 보니 되게 새삼스럽게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볼 때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경력이 또 이제 10년 넘어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만으로는 보기는 봤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13번 정도의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에서 자격시험이 있었지만, 이게 그래서 시중에 뭐 나와 있는 아예 시험 문제가 없거든요. 예, 아마 다 뒤져보셔도, 제가 뒤져보니까 예전에 뭔가 한번 나왔었다가 지금 절판된 책이 있긴 하던데, 의료사회복지론 관련돼서는 어떤 기출문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쓴 책도 제목이 의료사회복지 실천론이잖아요. 여기서 의료를 지우면 사회복지 실천론이죠. 이걸 느꼈습니다. 시험 보면서. 이거 한마디 드리려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번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좀 의료는 거들 뿐 우리가 핵심적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되게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험 내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신 현황들, 뭐 어떤 제도는 뭐 어떻다, 뭐 이런 뭐 긴급의료비 지원은 최대 뭐 2회 지원할 수 있다, 뭐 동일질환으로는 뭐 지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 기준들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의료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어떤 코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은 뭐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바로 의료사회복지론에 대한 이론적인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겠다. 시험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사실 그게 제일 정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은 사회복지 실천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있죠. 예,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는 그런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져 있는 게 바로 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좀 시험 문제 푸는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료사회복지론에 있어서 어떤 필기시험을 임할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실천론에 주목하라 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이론편인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부분이 시험 말고 정말 현장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사회복지 교과서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장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들이 지금 이 변화상들을 다 물론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나온 과정들, 어떤 과정들을 밟아왔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니까 그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 개선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랑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같이 연구하신 것 같고요. 이걸 보니까 총 11종의 교과서가 지금 현재 시판이 되어 있고 각각의 초점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제도가 바뀌고 또 이제 커뮤니티 케어, 퇴원계획 이런 어떤 병원 안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아우르는 보건의료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아쉽게도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 반영한 교과서가 또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현장을 엿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편은 교과서를 보시는 거고요. 그 교과서를 같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사회복지론 또 정신건강론 이런 부분들을 꼭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몇 년째, 몇 학기째 의료사회복지론 개설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교환학생제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듣는 부분들을 들었는지 여부를 실습과 수련 뽑는 과정에서 되게 자세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챙겨서 들으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은 다른 점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교과서로 이 비교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립해 놓고 온 사람과 이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시작할 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미래 의료사회복지사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 교과목 이수 여부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시험을 의료사회복지론에 대한 시험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시다. 그러시다면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와 더불어서 그거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내용도 교과서에 좀 담겨 있지만 실천론만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뤄져 있지는 않거든요.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만 보기에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 교과서를 하나 더 선택을 하셔서 보시고 또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기출문제들은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실습이나 수련이나 이런 현장에 직접 나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현장을 엿볼 수 있고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의료사회복지론을 꼭 수강하셔라. 그리고 교과서를 전반적인 오버뷰를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전략과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리 또 때로 또 같이 이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조명과 여러 가지 이렇게 쫙 갖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니 좀 마음이 뿌듯하네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이고 이제 뭐 거의 1000명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